2023년 박지원의 식탁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그 새해 첫날에 김대중 이호 여사님 두 분 참배도 다녀오셨고요. 또 동교동에서 신년 할애식도 했는데 참석하셨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재단에서 아침 9시 20분 김대중 이호 여사님께 참배를 하고 12시부터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도서관 지하에서 떡국잔치 신년 할애식을 했는데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네, 그 전에 몇 사람들은 동교동 사저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죠.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 당원들과 함께 참배도 오시고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것을 살리는데 김대중 대통령처럼 단결해서 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북 관계가 완전히 빠져버린 것은 최초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1월 1일 새벽 2시 반부터 김정은은 방사포를 또 발사를 했잖아요. 눈만 뜨면은 미사일을 ICBM을 발사하고 있고 또 무인기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을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언급이 없어서 과연 세계적 평가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강조하셨잖아요. 평화가 곧 밥이다. 안보가 경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생, 경제, 안보 다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DJ의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올해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나 대통령 되셨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했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북 정책이나 모든 정책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협치를 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아마 잊어먹었나 봐요. 아니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왜 그분들의 뜻은 이어받지 않는지 모두가 의아할 따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식탁의 주제가 대통령과 정치 보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손님을 한분 모셨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손병관입니다. 대선을 3번 정도 취재를 했고요. 이번에 한 20년 동안 취재했던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가지고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손병관 부장이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하셨죠? 네. 저를 많이 조졌어요. 새해부터 저렇게 만나게 되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요. 그 얘기만 해도 한 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조중동은 한겨레 오마이뉴스하고 담합해서 저보다 개혁을 한다 하고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는 조중동하고 담합해서 개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다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직 야당 때는 김대중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애국이다. 그래서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했는데 오마이뉴스 손병관 정치부장은 늘 그 담합하려고 하는 그것만 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박지원 원장님 책을 하나 쓰겠습니다. 쓰지 보시면은 제발 쓰지 마세요. 쓰면 아마 내용을 보면 납득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쓰면은 나쁜 것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노무현 트라우마 책을 펴내셨잖아요. 아마 그것도 오늘 주제와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지난 3월달 대선 끝나고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이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대선 끝날 때 보니까 앞으로 이제 누가 정권 잡든지 조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는 쪽이 감옥 가는 대선.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 떠나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검찰이 이제 칼끝이 겨누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사실 근데 5년, 10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좀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새로운 어떤 국민 통합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랬으나 그걸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한 13년을 복귀해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에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게 갔으면 더 좋지 않은 게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책을 냈으니까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읽는 책이 있어서 못 읽습니다만 꼭 한번 볼게요. 네, 저도 열심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제 책을 써도 좋은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트라우마 책 안에 보면은 우리 정치가 노무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정치를 개성하겠다고 하는 이재명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치는 개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늘 얘기했었죠. 예, 후보 둘 다 시절에.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그 정신을 개성하고 그대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어떤 정치적인 분열의 전선이라는 게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있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유지를 한쪽은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둘 다 뭐 자기 어떤 논에 물대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예, 해석할 수도 있는 네.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그 전까지도 그 전에도 물론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냥 울컥하는 심정 이거를 이제 안갚음을 해줘야 된다. 이건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3년 동안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개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권을 넘겨줘 버렸죠. 검찰에게. 예. 이 아이러니는 어느 단추에서부터 잘못 채워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이제 검찰개혁 5년이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국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분들 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좀 속 깊은 얘기도 들어보고 아마 읽어보시면은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활자화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 국정원, 검찰, 경찰. 이 3대 권력기관 중 완전하게 개혁을 실시했고 성공한 것은 국정원 개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는 사이여서 통 크게 할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그 길을 가겠다 했을 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 지내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거짓말을 수준급 이상 잘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또 대북정책 등 대개 정책의 내용은 MB2 MB 시즌2라고 하죠. 시즌2로 가고 있고 실패한 김영삼의 길, 실패한 박근혜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보는데 그래도 집권 8개월 만에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화두를 던진 것은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점도 중요하지만은 장점으로 떠오른 이 화두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 아니에요? 당사자, 노동자 포함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런 개혁안을 내고 중대선거구 문제도 의원들의 각자 신념에 따라서 달릅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 화두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제발 개혁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돼야지 사정과 정치보복의 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솔직하게 툭 털어놓고 나라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연정하자. 과거 묻지 않겠다. 이런 좀 폭넓은 통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연말에 특별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서원, 그 소위 이제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는 형 집행정지로 이제 한 달간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뭐 치료를 한다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1,313명을 이제 특별 사면을 했는데, 말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면 농단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혹자는. 작년 연말 사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자기 식구들의 잔치를 했고 사면권의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미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마지막에 해줬어야 된다. 했어야 되지 않나? 네. 특히나 뭐 김경수 지사든가 이명박 패키지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흔쾌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주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이게 다 무산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다 해가지고 같이 이명박이랑 김경수가 그 시절에 같이 풀려나는 게 더 낫지 않았는가. 제가 이 사면 발표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상당한 실세인 전화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모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야, 너 이거 사면이 제대로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해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평을 맞게 해야 되고 아무리 측근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죠. 화물노조 연대 파업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 올라갈 거다. 약간 올라가던 것이 국민이 그렇게 현명해요. 이 사면의 결과를 보고 약간 또 떨어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지지율 올라갔죠.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면을 했는데도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거 이상한... 보면은 또 사면이 잘 된 것 같아요. 안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번 사면은 특히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검사 시절에 다 잡아들인 사람들 본인들이 다 풀어준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그 직권남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결과가 됐으니까 다 풀어줬다 이런 취지예요. 아니 그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들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이명박 구속해서 발표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글쎄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거 다시 고발해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이 하나도 없는 박근혜, 이명박 다 감옥 보내고 그러면 왜 최순실은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들이 양심선언 하는구나.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는 또 직권남용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좀 그런 거 적용해가지고 계속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이에요, 지금. 전 정권에 대해서 다 들어대도 나한테는 안 됐어야지 왜 나까지 대냐고.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이거는 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은
그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막 헬기가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막 차량이 쫓고 막 그랬던 그때 우리가 이제 느꼈던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픈 마음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데 송 기자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 솔직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후원금을 받았다, 부인 통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두 번째 거는 뭐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좀 그 생산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김해에 계시는 분들한테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 가지고 와야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21세기의 우리나라 이제 정치 문화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이 연장선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이어지다 보는데 저는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러나고 나가지고는 최대한 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나머지 그 사람을 지지했던 한 55% 가까이 되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저거 뺏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당한 거에 대해서 이번엔 좀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집권한 5년 동안에 이제 피지배를 받는 분들은 이제 5년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사실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인데 벌써부터 지금 총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총선 얘기예요. 대선 끝나자마자 차기 대통령 그렇죠. 선호도 여론조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론조사하고 이제 총선 얘기고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대선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금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이걸 민심과 당심에 의거해서의 전당대회 대표가 선출되는 게 아니라 윤심에 의거해서 하청 줄자를 딱 찍어서 해. 그러니까 100% 당원 결선 투표까지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을 보듯 내년 전당대회 끝나면은 공천 칼질 시작하고 그 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요. 지금 3대 개혁을 얘기를 했어도 지금 야당과 협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옮겨갈 수 없거든요.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이런 취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1년 몇 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 정권은 뭘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사 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레임덕은 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네. 괜히 정치구단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개혁 내년 총선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국회에서. 그것이 국민과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져야지 발로 밟아버리는 저런 독선적 독재적 개혁은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서 그 그룹들이 지지를 모아줄 수 있지만은 절대 실패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요. 그렇게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그 개혁과 혁신을 게을리하는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나 정당은 미래로 못 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독선적, 독재적 개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총선 후로 넘기면은 안 돼요.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 다 시행령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큰일 난다. 개혁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함께 경쟁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3대 개혁이나 또는
선거구제 문제 같은 거를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아쉬움이 좀이 아니라 많이 크죠. 그렇게 하라기도 하지 못하는 문. 아니 왜 원내 의석이 3분의 2나 됩니까?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 의석 주십시오? 국민들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걱정을 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도 있지만은 원내의석 180석에 가까운 야당 의원들이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못해 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못 이루어 가니까 그러는 거다. 사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라는 재밌잖아요. 윤심이 어쩔까? 유승민은 어떻게 될까? 윤핵관은 어떻게 될까? 과연 당심을 얻은 나경원은? 이런 게 재밌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이슈를 하나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가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도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개혁을 이대로 뒀다가는 윤석열식 화물연대 개혁이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 개혁 경쟁을 해야 돼요. 정치개혁 이슈를 국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좀 이렇게 민주당이 먼저 던지고 나왔더라면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사법 리스크도 더 줄일 수 있었고 그런 아쉬움이 좀 그걸 지금 국회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도 언론도 그래요. 그러한 것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표출을 해도 안 써요. 왜냐하면 싸우고 윤핵관이 어쩌고 이재명 어쩌고 이런 것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개혁의 과정을 부각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때만 민주당 지도부라는 이런 데서 사법 뉴스가 있더라도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정개특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다르게 받아들이죠. 하도 답답해서 전 원내대표 한 사람하고 점심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라. 3대 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국민의힘에 따라오지 않으면 정의당과 함께 매일 개혁안을 언론에 발표해라. 100번 하면은 한 번은 써줄 것 아니냐. 그리고 100번을 해도 안 써주면 광고라도 내라. 이렇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으라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사찰도 했고요. 또 광우병 집회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다 또 그 굉장한 정치 보복성 어떤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시작이 됐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 비리이자 뇌물이자 정말 경제사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이명박 수사에 대해서는 이명박 이외에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죠?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도 그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정도의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단 해석이 달라진 거지. 그거 할 때만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한 성형없이 수사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노무현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컸잖아요. 반대 목소리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민주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프라이빗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함부로 이제 거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고립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게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를 보고 이건 보복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를 통해서 많이 역할도 했고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제가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선부장이 그러한 것을 취재했다고 하면은 어떤 저항이 있었는가 그런 건 알게 될 거예요. 더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 저변에 저건 보복이다 하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대체로 국민들은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좀 뭐가 안 좋게 보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직 대통령 혹은 상대편 정치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 솔직히 국민들이 그걸 당장은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왕조 시대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과거의 역사는 정치 보복의 연속이죠. 정치 보복을 완전히 고리를 끊어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와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미국으로 망명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다 용서하고 사면해서 연희동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거를 한 번쯤은 정리해 줬어야 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우리가 연정했던 것으로 갔으면 저는 그 얘기를 한번 건의하려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촛불 속에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로 갑시다. 근데 그 연정이 안 되고 내가 너무 늦게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일생 동안 남을 죄를 단죄하는 검찰 출신 아니에요. 자기가 총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흑역사가 얼마나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대통령이 제일 쉽게 됐으니까 한번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 했으면 나는 성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건데 역시 보복을 한다. 지금 정치 보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스탑하고 미래로 간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국민의 에너지가 확 분출해서 다시 한번 웅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손 기자님이 그 책에서 쓰신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노무현을 저렇게 보복해서 죽인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 건데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확장을 해보면은 뭐 성역 없이 뭐 이렇게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도 그냥 국민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니지, 대통령은 옛날에 치면은 5년 동안 왕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망가지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은 아니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5년 내내 광화문광장이 뒤덮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게 되는 운동이라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자기가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세대도 같이 무너진다는 어떤 그런 일체감을 느꼈던 거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표출됐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친다. 그러면 이제 또 광화문광장이 또 주인이 바뀌겠죠. 이런 정치가 과연 좋을까요?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등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좀 약간 다르게 봐야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악순환이 좀 근본적으로 좀 끊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에 한 얘기인 환란 책임을 추궁할 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아니에요. 절대 건들지 마라. 절대 추궁하지 마라. 이걸 수십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한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재판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내주라. 나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는 게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중간에 서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장하고 전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지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하면은 자기도 절대 대통령한테는
누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 돼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을 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해도 이분은 끝까지 그래도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근본적인 두 분 사이에 인간적 신뢰와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번져가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저는 사실 지금의 정치가 이제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연달아 집권할 때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정치 문화가 좀 퇴행했다고 봐요. 완전 퇴행이죠. 완전 퇴행이죠. 사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를 같이 오래 하면서 서로의 흠집이라니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으면 얘를 상대방 완전히 눌러야지 내가 승자가 된다는 그런 식의 정치가 좀 촌스럽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돼가지고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신사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그래도 좀 존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야말로 지는 쪽이 감옥 가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이제 국민의 갈등과 어려움을 좀 치유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길로 가자, 이런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때문에 지금 국민이 오히려 더 갈라지고 갈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법원관 하지 말자. 예. 여기서 의결해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검찰에게 정권을 넘겨줘 버린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아마 뭐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정치 보복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과 정치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장님께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 대통령께서 문제를 좀 풀어가시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시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새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야 협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간부들을 초청해서 포옹 한번 해라.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뭐라는 걸 대받아서 그렇게 막말로 같이 치면은 결국 전쟁밖에 없다. 전쟁을 막는 대통령이 돼야지 전쟁을 일으켜가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송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랫동안 또 이 정치권을 취재해온 언론인의 입장에서요. 저도 뭐 응원하는 정치인들 다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거는 통합 같은 정말 큰 과제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쥐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거를 내려놔야지 뭔가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좀 새로운 해안을 발휘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정치학자이신 네. 이관우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양극화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퇴행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연구 논문을 저도 최근에 봤는데,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내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게 50%가 넘어갔어요. 이 뭔가 새로운 지역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네,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디휴머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나랑 지지 정당이 다르면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반복된 정치 보복도 이제 정치적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의 책임, 또 이제 언론인의 책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고리를 끊을 만한 그런 좀 정치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그런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박지원의 식탁 가족 여러분, 2023년 저희 더 풍성하고 따뜻한 식탁으로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